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밤에 들려드리는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이종근이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늘 바빠요. 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까? 아니, 월요일 방송이 많아요. 재판도 하시지요? 재판도 나가시지요? 중요한 재판은 네. 방송 조정하고 나가요. 방송 조정하고 나가야죠. 지금은 제가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시죠. 지난주에 몇 개 했나 봤더니 28개 했더라고요. 이야, 28개면 하루에 몇 개예요? 47, 28, 4개 했네. 4개 하루에 이상. 아니 근데 제가 어. 일요일은 안 하고 음흠. 토요일은 2개니까 아하. 평균 5개 5개에다가 정도. 6개 하는 날이 몇 날 있어서 이야, 그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 뭐 그냥 대충 하는데 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까? 예. 그 정신 변호사의 팬이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그 댓글 보면, 나는 정혁진만 따라다닙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저기 딱 보면 네. 이종근 실장님, 정혁진 변호사님, 멸콩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님이 먼저 나오지 뭐. 그거야. 내가 네네. 이제 이응, 지읒. 아, 가나다 쓰냐. 자, 오늘 네네. 하루 종일 이슈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검찰 인사. 네네. 사실 검찰 인사가 오늘경에 된다고 해서 방금 전까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발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네네. 이걸 그래도 우리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가 또 정리를 해주셔야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아니 갖고 저 왔습니다. 오늘 계속 네이버 검색했어요. 그러셨죠? 그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이제나도 안 나오고 저제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네네. 나온 기사만 갖고도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장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즉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네네. 저는 이 의미가 수사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미로 들렸어요. 네네. 수사는 수사다라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수사팀이라는 게 부장검사 이하, 사장검사는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네. 부장검사 이하의 수사팀이 인사에 나느냐 안 나느냐. 네. 물론 현재까지는 전망 기사지만 위임의 가닥이다라는 단독, 그러니까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자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게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법어가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은 참 잘하는데. 네네. 말만 앞서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건 뭐냐면은 네. 인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듣고 보면 불교의 많은 가르침이 네네. 사실은 듣고 보면 해석에 따라서 참 그럴듯 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인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네. 나는 결과를 내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군요. 그 결과를 지금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데 네. 뭐 수사도 수사지만 어쨌든 인사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 지난번 그 인사에서 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바뀌었고요. 네. 차장이 1, 2, 3, 4차장까지 있는데 네. 차장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장이 바뀔 것이냐 말 것이냐. 네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서울지검의 지금 중앙지검의 부장들이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영부인을 수사하는 부장들이 네. 작년 9월에 부임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움직일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검사장이나 차장은 네. 뭐 움직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2년이 넘었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가 네. 벌써 2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네. 한 3개월 그 정도 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관이 딱 그 큰 의미를 가지고 내가 네. 큰 포부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는데 네.
이전 장관이 그 세팅해 놓은 인사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새로 나도 한번 사람을 네. 그 한번 진용을 꾸려 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2월에 취임했는데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총선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당이 음흠.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성적을 냈으면 네. 뭐 이기거나 아니면 지더라도 한 130석, 140석 이 정도로 졌으면 네. 제가 봤을 때 4월에 수사 그 인사가 나왔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4월에 총선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패를 했으니까 뭐 대통령부터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추스려졌으니까 인사하자. 검사장, 차장. 왜냐하면 그게 차장 인사가 아니고요. 네. 검사장 인사였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다 뭐가 됐다? 검사장이 됐다. 장이 됐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검찰을 잘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컨대 김창진 차장이 그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이 됐어요. 네. 사람들이 뭐에 꽂혔냐면은 법무연수원에 꽂혔어. 아, 그거 한직이다. 그렇죠. 이런 인상 때문에. 법무연수원에 누가 가 있었다? 한동훈이 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4번이나 좌천됐는데 법무연수원에 2번 갔다. 그런데 그때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 그 갔는데 네. 뭘로 갔냐? 네. 연구위원으로 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김창진 그 차장은 뭘로 갔느냐? 법무연수원에 기획부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장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좌천입니까? 네. 뭐 그 승진해가지고 뭐 영전에서 좌천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제가 김창진 차장이라고 그러면 김창진 차장 저기 그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가 그러면 저 같은 만세 불렀을 거예요. 네. 드디어 내가 검사장 됐구나. 네,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데 검사장 하다가 네, 네. 그러다가 뭐 수원지검장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네, 네. 그런데 요번에 부장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게 네, 네. 만약에 지금 그 영부인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장과 반부패 2부장을 딴 데로 보낸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부인 수사 관련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욕할 만해요. 수사하지 마라. 그렇죠. 비난할 만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조선일보 봤더니 네. 뭐 유임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 저는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상이 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네네. 또 뭐 기다려야 되나 어쨌든 그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 부장들이 네. 그 유임하는 거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유임은 유임이지만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또 네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서 임명이 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지만 수사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참모로 둬서 네네. 자기의 어떤 지시대로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만 딱 되고 이 중앙지검의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영전을 해갔는데 과연 그 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네네.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관심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강백 이건 유임이고 네네. 김승호 이것도 유임이고 네네. 새롭게 조상원 네네. 그다음에 이승학 네네. 그러니까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나 네. 현재 함께 전주지검에서 합을 맞췄던 이승학 형사 3부장 등을 함께 영입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마치 정말 이제 진짜 칼잡이들을 다 모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네. 뭐 방송하는 것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네. 저분 진짜 잘하시네. 이런 사람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딱 맞춰보면 뭔지 이렇게 또 좀 튕겨지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이종근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니까 그냥 없던 말도 막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조금 뉘앙스가 내가 허위의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주는 사람?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어쨌든 합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됐는데 네.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부장들, 차장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네. 그 자리에 아무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부장 검사나 그 위에 차장 검사나 중앙지검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네네. 검사들 중에서 진짜 선발되고 선발된 사람들이 가는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하고 호흡이 잘 맞고 다 잘하는데 이왕이면 나하고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딱 보니까 지금 이름 나온 사람들이 맞을 거예요. 네. 조상원 대구지검 차장 같은 경우는 성남지청에 있을 때 네. 그때 같이 합을 맞춰봤는데 괜찮네 이 친구. 네. 그 다음에 이승학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그 서창호 수사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부장 차장으로 끌어와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면 뭐 웬만하면은 그 뭐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조선일보나 뭐 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주지검의 이승학 형사 3부장이 주목을 받는 건 뭐냐면 네. 서창호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승학을 중앙지검으로 불러들이면 그러면 그 도대체 서창호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렇죠. 전주지검에서 할 것이냐? 중앙지검에서 할 것이냐? 예. 왜냐하면은 전주지검의 검사장과 담당 부장이 둘 다 서울로 옮겼다라고 하면 그 사건 이로 갖고 와라. 우리가 계속 할게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전주에 남겨놓으면 네. 그 부부장이야 그 일반 그 부에 있었던 형사 3부 검사들이 쭉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뭐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승학 형사 3부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이관되느냐, 네네. 이첩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일보 오늘자 기사 보면 네네. 어제 기사군요. 이게 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한다라고 또 한국일보가 전망을 했네요. 네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승학 부장이 그대로 그러니까 전주지검에 있을 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승학 부장 저 서울 올라와도 음흠. 다른 부장 검사 하나 그냥 붙여놓으면 네. 전주에서 계속한다는 의미는 전주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네. 굳이 뭐 이런 사건까지 서울로 끌고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인 거고 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승학 부장이 서울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안에 보니까 뭐 새로 취임한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이 관련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맡을 거다. 또는 이현석 검찰총장도 전주지검에서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의 근거를 대고 있어서 네네. 아마도 뭐 전주지검이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하지만 사건 자체가 네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 보니까 근데 굉장히 방대하다 이렇게 나와요. 4년째 이어왔다. 이렇게 해서 4년이란 건 문재인 때부터 이거 주물럭거렸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2021년 12월에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된 시점으로 얘기하면 시점으로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지금 한 절반쯤 갔으니까 네네. 실질적으로는 횟수로는 4년인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2년 반인데 네. 별거 아닌 사건도 계속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기록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계속 문기적거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이렇게 2년 반씩이나 그 시간을 끌 정도로 검사들이 무능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 인사가 지금 지난번에 났을 때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봤는데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들 또 과정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그래 맞다 수사는 빨리 하고 결과가 그 제대로 나와서 그간 그 피로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피로도를 빨리 풀어서 저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한 걸음이라도 진전을 하자. 과거를 이렇게 이 수사하고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미래를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네. 지난 그 인사에 있어서 검사장 인사에 있어서 네. 핵심은 저는 수원지검장으로 봐요. 지난번 이제 39명 검사장. 네네. 예. 수원지검장이 김유철 지검장, 지난번에 남부지검장이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서울 남부지검장 하다가 수원으로 내린 것도 조금 맞지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앙지검장이 이창수잖아요. 네. 그런데 김유철 검사장이 이창수 검사장보다
더 선배예요. 사법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남부에 있던 김유철을 수원으로 내렸고 저 밑에 전주에 있었던 이창수를 중앙으로 중앙지검.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이창수가 친윤 검사다. 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이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진짜 친윤 검사는 이창수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김유철이에요. 아니, 저 좌천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좌천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6월 7일에 뭐가 있습니까? 저 선고가 있죠.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1심이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에서 네네. 공범으로 계속 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네.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네.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아주 있었고 다 조사 보고도 받고 뭐 실질적으로 뭐 다 지시하고 그랬다. 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 나오면 이거 다시 수사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합니까? 수원지검에서 합니다. 그걸 수원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법인카드. 법인카드 수사 수원지검에서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앙지검에 꽂혀가지고 네. 이창수가 저기 전주에 있던 사람이 아주 그냥 뭐 발탁돼가지고 중앙지검으로 올라왔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검 총장 할 때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이었네. 그러니까 친윤 검사네. 그러면서 그 이창수 검사장이 그 아마 김건희 여사 그 사건을 뭉개려고 할 거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소설을 갖다가 딱 네. 썼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박탈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수족이 그냥 발가락 손가락이 10개, 20개가 다 잘려나간 상황이었어. 네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네. 발가락도 10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부장이 8이라고 하면 네. 차장검사, 수사기획권 이런 사람들은 발가락으로 치고 팔다리 다 잘렸어요. 네. 왜냐면 그때 뭐 한동훈 부장 뭐 저기 가고 이원석 부장 그때 다 대검의 네네. 부장이었거든. 네네. 저기 가고 네. 뭐 박찬호 부장 뭐 저기 가고 막 네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팔 잘린 건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네. 발가락 중에서 6개만 남겨달라고. 아. 6개만 남겨놔 달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존심 상해 가면서 호소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예. 부탁 아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예. 다 좋은데 나 그래도 검찰총장이니까 발가락 중에서 6개만 남겨달라. 네. 그 중에 하나가 김유철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음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이고 네네. 그 다음 급으로 음흠. 그 지금 김유철 검사장이 29기란 말이에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27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23기, 한동훈 27기, 김유철 29기, 이창수 30기예요. 그다음에 이복현이 32기. 네. 이렇게 이제 쭉 순서가 나가는데 되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한동훈이었고 네. 한동훈 다음으로 가까웠을 사람들이 김유철 검사장 같은 사람인데 네. 그 김유철을 네. 중앙지검장 보내도 됐거든요. 네. 안 보냈어요. 예. 어디 보냈습니까? 오히려 후배가 중앙지검장 갔는데 김유철을 수원 보냈다고요. 네네. 저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물론 이제 제 소설일 수도 있고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저기 그 이재명 대표는 긴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원지검장이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중앙지검장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물론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해야 될 역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6월 7일 이후부터 숨가쁘게 돌아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이것을 제대로 할 사람이 바로 지금 수원지검장에 임명되었다. 그가 바로 김유철이다라는 네네. 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또 돌아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인사에서 쭉 보면 뭐 이현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보면 전부 다 친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네네. 친윤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이현석 검찰총장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삼성 관련해서 삼성 엑스파일인가요? 그 수사도 함께 했고 여러 가지로 뭐 호흡을 맞춰서 정말 친윤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더 친윤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네네. 어떤 이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그 역할에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인사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아니요,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한동훈 관련해서 지금 네. 이런저런 조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이 지금 몇 등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두죠. 예. 다 선두죠. 1등인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4월 11일부터니까 5월 11일이 한 달이고 5월 지금 27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한 16일. 한 2개월 좀 약간 미만입니다. 그런데 네네. 일단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론조사가 원래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네네. 작년 12월부터 이재명 당대표와 양쪽 당대표 그러니까 이쪽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차기 대통령 지도자로서의 적합도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비명 학살 뭐 이렇게 나올 때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막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다시 주춤해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격차가 딱 벌어진 게 4월 10일 총선 결과 이후에 약간 네네. 벌어졌어요. 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주자급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거 하나. 네네.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적합도 또는 네네. 당대표 선호도 이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또 유의미하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약간 앞서고 당심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리얼미터라든지 갤럽 5월 2주차라든지 또는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당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고 있다. 당심에서도?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뭐 룰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룰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오느냐 마느냐 그 문제인데. 뭐 그 문제인데 네네.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유의미하게 들여다보는 오늘 여론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네.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여론조사 공정이 네네. 원래는 이제 데일리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뭐 보통 그 리얼미터나 갤럽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다른 의뢰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도 가끔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정이 오늘은 유튜버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것도 제대로 뭐 모집단도 1,000명 넘게 하고 네, 중앙선거 여론심의위원회에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이게 나와요. 한동훈 당대표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네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당권에 도전해도 상관없다가 45.6%,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가 39%예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니, 바로 당권에 도전해도 상관없다는 게 훨씬 높네. 이렇게 해석 가능하잖아요. 45.6 대 39.0이니까.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라는 게 꽤 많이 나온다. 네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두 가지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질문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질문이 이렇게 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인재영입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이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선거를 지휘했지만 패배했습니다. 네네. 총선 패배 후 바로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았던 질문으로 보여져요. 아니 여론조사 공정이라면서. 아니 여론조사 공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데일리안과 할 때 굉장히 공정했다고 여겨졌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근데 이 질문만큼은 아니 뭐 세 가지를 일일이 얘기하면서 직책을 갖고 지휘했지만 패했다. 이 대목에서 패배의 어떤 책임을 이미
조건으로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근데 이렇게 패배했는데도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뉘앙스로 네. 전개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질문이다라고 유도 질문 같네. 여론조사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네네. 자, 세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5%가 그냥 나와라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네네. 그러니까 확고하게 그래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 그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당권에 나와도 좋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대표 출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요렇게만 했으면 나와도 괜찮겠다라고 한 답이 한 7, 80%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유의미하게 최소한 60% 이상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기존의 다른 어떤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어떤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근접했길래 왜 그랬나 했더니 이런 질문이었다라는 네네. 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죠. 네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게 좀 유의미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말고도 리얼미터를 들여다보면 네네. 이런 제목으로 리얼미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당 지지율은 상승하는데 윤 대통령은 최저치 경신. 디커플링 그러니까 당정이 엇박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0.3%로 직전 그런 여론조사보다 지금 낮아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곧 이제 30%를 돌파, 그러니까 하향 돌파하는 거 네네.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걱정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올라갔어요. 35.2%로 올라갔고 민주당 33.9%보다 지금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5%가 많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이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보완이 아니라 대체제다. 네네. 그러니까 당을 봤을 때 대통령을 보지 않고 당을 봤을 때 현직은 아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인다. 네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것 같다. 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높다. 이런 것이 쌓여가면서 당을 바라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커플링이 되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나오지도 않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당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라고 네네.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더 이런 경향은 심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 가장 정점에 드는 순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심을 한 순간일 거예요.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심을 한 순간 가장 정점에서 딱 이제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견인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 순간부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험 기간 그러니까 진짜 시험을 제대로 봐야 되는 문제. 네네. 즉 비대위원장은 사실 거의 정권은 그냥 쥐어지잖아요. 네네. 선출이 아니고. 네네. 그럼 쥐어진 그런 권력을 갖고 2개월 동안 정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치인으로서 거의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네네. 두 가지죠. 뭐냐면 당내에 자기 세력화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건 당 전체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비상 상황이고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끽소리 못하고 일사불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공천권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공천권도 있고. 지금은 선거도 멀고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춰가면서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당내에 사람이 없다. 자기 사람이. 이번에 사실 자기 사람을 심어놨다라는 그런 사천의 의혹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네네. 당내 지지 기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당내에 지지 기반이 많아서 당 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당 대표가 되고 당 대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내 지지 기반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뭐 그렇지요. 당연히 이 전당대회는 40일 정도 걸리는데 그 네네. 40일 동안 전국 유세가 있어요. 전국의 당원들에게 이제 서로의 어떤 포부를 얘기하면서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또 이게 그 눈길을 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 유세장에서의 한동훈의 인기가 이번에도 똑같이 보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그런 바람 또는 돌풍이 여전한가에 대한 어떤 검증이 또 이제 나오겠죠. 저는 보여질 것 같아요. 저는 보여질 것 같고 네. 참 독특한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네. 미드 훈이가 네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네. 18,000이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총선 직전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7만 한 4, 5천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뭐 한 보름 정도 사이에 네. 그 4배가 뛴 거예요. 그렇죠. 18 곱하기 4 하면 7만 2천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네. 예컨대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네. 승리했다. 그런데 위드훈이가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냥 배고프면 우리가 점심을 먹자 하는 것처럼 앞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원인과 결과죠. 그런데 반대였는데 네네. 총선에서 패배해도 그냥 패배했으니까 대패했지. 네.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배가 늘어났다? 그거는 누가 봐도 참 독특한 현상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네.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뭐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밟고 올라가야지. 차기 대선이니까. 근데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살아있는 대통령인데 네. 그런 대통령에 맞서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이렇게 총선 때보다 4배가 올라갔다. 물론 이제 단순한 수치로만 했을 때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큼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굉장히 크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기대를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당대표로 선출되는 순간 그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정점이고. 그때쯤 되면 뭐 한 40몇 프로만 한 50% 가까이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된 다음에 막상 당 대표로서 어마어마하게 야만스럽고 숫자는 많은 네네. 그런 야당들을 상대로 할 때 제대로 상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지지율이 쭉 유지가 될 거고 네네. 그게 아니고 뭐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렇죠. 야 한동훈도 기대했는데 한동훈도 별거 없구나. 네. 그러면 모르겠다 이제 우리 보수는 이제 괴멸이구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또 이상한 다시 도루묵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걸 걱정하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네네. 대통령 집권 3년 차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다음 차기를 노리는 대권 주자들의 레이스가 시작이 돼요. 한 2년 전이니까 다. 네네. 2년 전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당권을 빼앗기더라도 네. 대권 주자들은 뜁니다. 그 다음 네. 레이스를.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당의 지지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협상이나 이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어긋나거나 뭐 이럴 때는 바로 대권 주자들이 맹폭을 가기 시작할 거예요. 막 뭐 흔들고 네네.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면서 돌파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지세를 갖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 이건 그야말로 정말 험난한 지금 2개월 동안 총선 치르는 거에 한 10배는 자기를 소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자신의 진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네네. 예. 그거를 해내야지 그게 이제 뭐 대권이 됐든 뭐가 됐든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쭉 책을 읽다가 네. 무슨 책을 읽었냐면은 남재희라고 옛날 노동부 장관 하셨던 네.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네네 그 예. 남재희 전 장관이 네. 회고록 같은 거 써가지고 예. 그거 이제 좀 두껍기는 했는데 술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어허. 근데 뭐에 제가 눈이 확 꽂혔느냐? 네. 그때 유진산이라고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유진산이 야당 총재 야당의 때 거두. 그때 무슨 이야기가 돌았느냐? 네.
그 40대 기술원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YS DJ 그다음에 이철승 이철승. 세부 사람이 유진산 총재를 예. 폭격을 했죠. 근데 그때 유진산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구상유치라고 그랬어요. 애송이. 그런데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애송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랑 이렇게 딱 커플링이 되냐면 네. 유진산하고 그 홍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딱 겹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진산은 그 DJYS 보고 구상유치 그 뭐야 쉽게 말하면 비린내 난다, 네, 네. 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그 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애라고 하죠. 그런데 구상유치라고 했던 YS DJ는 대통령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진산 총재는 그냥 뭐 이렇게 역사에 흘려갔고 그렇죠. 한동훈과 홍준표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네.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으로부터 벌써 50년 전이에요. 그렇죠. 50년 전에 40대 기술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2024년에 30대 기술원, 40대 기술원은 고사하고 네. 누구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50대 아닙니까? 51입니다. 그러니까 50대 기술원도 야 이게 50년 전에 40대 기술원이었는데 2024년에도 50대 기술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50대 보고도 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50대 기술원도 지금 와 뭐 이렇다라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586들이 네. 60대, 70대 이렇게 되는 거다. 만약에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요. 뭐 우리 실장님도 그 586이고 저도 586이지만 이러다가 386이 486 되고 486이 586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586이 686 되고 686이 786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권력을 이렇게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60살 되고 70살 되고 그럴 때까지 계속 가져가도 되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바로 저는 네네. 정혁진 변호사께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그러니까 보수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꽃을 피우고 싶다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젊은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징하는 그런 세력 교체, 시대 교체가 네네.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보수를 지지하는 그런 그 유권자층의 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보였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징하는 그런 세대 세력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렇게 함께 사실 벨트화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어야 됐는데 그 점이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네네. 새로운 그 변화를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얘기만 하나만 더 해보죠. 네네. 저 추미애가 오늘 아침까지 저 법사위원장을 기웃기웃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네네. 아니 세상에 쪽팔리지도 않나. 아니 당대표 했지.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에 떨어지긴 했지만 국회의장에 나서겠다고 육선을 하지.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또 자기가 아무리 국회의장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웃기웃해갖고 정청래가 아니 내가 말이야 지금 추미애 의장 후보 떨어졌을 때 사과까지 했는데 내가 노리는 법사위원장에 와?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분위기가 뭐 지금 바뀌었습니다. 추미애 추미애 당선인 확실하게 SNS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국방위에서 활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이제 사라지고 오늘 만세 부른 건 정청래가 만세를 불렀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 국회의장에 가든 아니면 국방위에 가든 이 추미애의 목적이 하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뭘까요? 법사위에 가든 국방위에 가든 네네. 자기 아들. 아들. 뭐 이것도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아들이 지금 사실 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네. 완전 황제 휴가 이런 문제로 외국에 지금 가 있지요. 네네. 예, 외국에 그것 때문에 갔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끝내 제가 물론 국방이라는 게 고문 주로 아주 중진 중에 중진들이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로들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 가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걸 보면 그것도 참 무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방부에서 그 공무원을 해봐가지고 조금 아는데 네. 그런데 국방위에 아무나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보고 뭐 공격을 하나마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국방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좀 그 관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국방위가 그렇게 추미애 그 당선자가 들어갈 만한 아무리 전 아들은 생각도 못했고요. 네. 전 사실 이 기사만 딱 보고 네. 야, 좀 뜬금없다. 웬 아. 국방위? 아. 전 그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예 그냥 나 신경질하니까 국방위 갈래 이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이건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상하다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국방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정말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외교 통상위와 그다음 국방위는 다른 그런 그 상위보다는 굉장히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이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지만 가능을 합니다. 이게 외부에 무슨 알려져 갖고 정말 아유 국방이 어떻고 그다음에 군수 뭐 물자가 어떻고 이런 비밀 그러니까 국가 기밀들을 어느 정도 취급해야 되는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잖아요. 네, 지금 그 22대 때 바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 따라하게 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이재명처럼 우리 저기 그 주식 투자하려고 그런 건가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당선인들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남는다. 네. 그러면 아마 추미애 당선자는 하반기, 후반기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겠죠. 다시 노리겠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뭐 국회의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최다선이니까 그러면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육선이니까 두 사람만 육선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국회 아마 그래도 추미애 당선자의 최종 목표는 대권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같아선 그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러다가 만약에 낙마하면 자기가 휙 나갈 생각을 할 거고 끝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뭐 꽝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 하반기 국회의장이라도 하자 이렇게 나갈 생각으로 그런데 그런 그 국회의장이라도 하려면 그 다음에 뭐 대권도 마찬가지지만 네. 추미애 그 당선자한테 가장 부족한 게 아무래도 뭐 안보나 이런 쪽일 테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별명이 장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에서 국방위 가겠다라고 한 건가?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당대표 할 때 막 그 탱크에 막 그 올라타 갖고 그 군복 입고 당대표가 막 경례 타고 하는데 전 병사들이 일부러 어머니 하고 막 고함 질러주고 그때 되게 기뻐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대표 비서실에 얘기 들어봤더니 아니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예. 그 뭐 소년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세배하고 햄버거 쿠폰 나눠주고 그랬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서. 그런 거 진짜 즐기는 사람이라. 역시 보스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아이고 그렇죠. 보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네네. 자, 세 번째 얘기로 가보죠. 네네.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네. 뭐 그 중에서도 어찌됐든 뭐 다른 이야기는 많이 딴 데서 들으셨을 겁니다. 라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왔어요. 네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운을 뗐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의제에 없는데 먼저 언급을 했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만이 없어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지금 두 갈래로 기사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 갈래는 야당의 비판을 그대로 얹어서 거 봐라.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고 라인 사태를 일본에 끌려가는 대통령님을 그대로 드러냈다. 장경태 최고위원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네. 또 한쪽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상황 관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두 가지의 어떤 갈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보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은 사실에 가까울까를 네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잘못이 귀책 사유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촉발된 것이 2021년과 2023년, 2021년에는 자그마치 5억 명의 개인 자료가 유출이 됐어요. 네네. 이게 그대로 네이버의 규칙 사유입니다. 네네. 자, 일본이 이미 그 경영권을 어느 정도는 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 야후와 그 다음에 이 네이버가 서로 지금 합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술적인 부분, 즉 유출을 책임져야 될 거는 네이버거든요. 근데 서버는 일본에 있는데 이 서버와 관련돼서 실제로 라인을 운영하는 건 네이버 클라우드가 네네. 중간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를 해킹해갖고 51억 명의 그러니까 51억 명이 아니고 지금 5억 명 이상의 이 자료들이 유출된 거예요. 네네. 2023년에는 어떻게 돼요? 51만 건의 건수예요. 이번엔 51만 건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 연이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로 지금 총무성의 지도를, 그러니까 그 행정 지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부터 3개월마다 보고해라. 7월 1일까지 지금 정확하게 이 유출과 관련된 보완책을 밝혀라. 근데 그 보고도 네. 뭐 설렁설렁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3개월마다 보고가 있는데 문제는 2023년이니까 3개월마다 계속 보고를 받는데 네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일본의 어떤 정부의 판단인데 네네.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아니 일본 정부가 왜 기업에 정보 유출을 갖고 보고를 받아야 돼?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카카오톡이 지난번에 화재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복구가 안 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 그 카카오톡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나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왜?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의 90%가 쓰고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된 개인과 국가가 관련된 이 뭐랄까 정보들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네네. 국가 기관망이에요, 거의. 네. 카카오톡은. 그렇죠. 지금 일본의 라인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보다 라인이 더 클 거예요, 아마. 약 한 90% 가까이 네네. 이미 점유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유출된 것을 정부가 거꾸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똑같이 뭐 카카오톡이 만약에 일본이 한 5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50%의 일본 회사에 대고 행정 지도 이상의 어떤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들여다보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이 지분을 다 가져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싼 값에 문제는 싼 값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이 딜을 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흥정을 해보겠다라는 속내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좀 저울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쪽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산업 쪽을 취재해봤더니 아예 AI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그러면 이게 보통 지금 약 한 2조 원 이상의 저기가 있다고 합니다. 매출 그러니까 이 규모가. 네네. 그런데 2조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마치 비화가 된 거예요. 네네. 축창과 반이나 뭐 신일 이렇게 비화가 되니까 네이버는 뜨거 하고 지금 좀 주춤하고 안 판다 하고 이제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건데 네네. 네이버가 팔든 안 팔든 일본에서 계속 집요하게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 어떤 행정 지도 이건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데이터 주권 시대이거든요. 데이터가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 나라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 자산이 돼 버렸어요. 네네.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석유가 전략 자산이듯이 데이터가 외국에 유출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미국이 틱톡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하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틱톡을 사용하면 미국의 어떤 그런 이 정보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그 틱톡을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RTC를 많이 쓰시는데 네. RTC 특히 테무를 쓰지 않는 분들 직구를 하시는 분들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테무를 쓰기 시작하면 내 정보가 중국에 넘어간다. 이렇게 안 써요. 안 쓰시는군요. 네네. 아마존만 사용하세요? 아마존도 안 써요. 직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직접 구매해요. 그래서 저 직구구나. 네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그 기시다 총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정지도는 이해하겠는데, 뉘앙스가 이거예요. 행정지도는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아까 그 국가가, 아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어떤 매수, 이런 그런 지분과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뉘앙스고, 이 총리의 어떤 대답도 이건, 정보 유출에 관련된 어떤 국한된 문제다라는 식으로 사실 행정지도가 지분과 관련된 압력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서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것이다. 어쨌든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네네. 뭐 이 라인 사태 가지고 한동안 좀 떠들썩했지만 네. 이 라인 사태는 국가 대 국가의 뭐 외교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경영 판단의 문제다. 네. 네이버가 야후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한 것도 네이버와 야후의 경영 판단이었고 네. 그다음 이제 네이버가 이 정도면 팔고 다른 일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네이버가 만약에 그 라인의 지분을 네. 뭐 소프트뱅크든 야후든 어디든지에다가 매각을 해버리면 네.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그 자체의 그 경영 판단의 문제니까. 네네. 그다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특히 정보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을 너무 설렁설렁한 것도 사실이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를 이번에 알았다는 분들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도요. 예. 라인이 한국 회사 네이버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요. 네. 라인은 일본 회사다라는 식으로 그 마케팅을 갖다가 했던 것으로 전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인은 단순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쓰잖아요. 네. 뭐 중국 그렇죠. 사람들이 카톡 씁니까? 네네. 일본 가가지고 뭐 카톡 씁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라인 쓰는 거 보고 조금 놀랐었어요. 예. 일본 사람들이 왜 네이버를 쓰지? 예, 근데 그때 갑자기 국뽕에 취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네이버 라인 뭐 쓰지도 않는데 네네. 왜 차라리 쓰려면 카톡을 갖다 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쨌든 라인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카톡 같은 위치 이상으로 자리 잡았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라인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동남아시아에서 네.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죠. 카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성장성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이 라인 사태는 뭐 그 우리나라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뭐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셨다라고 했으니까 잘 결론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이나 혹은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죽창을 들면서 라인을 일본에 팔아먹을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라인을 반이라도 팔아먹은 사람은 문재인이다. 네네. 주간문춘이라고 시사주간직 되게 유명한데 2019년 11월 14일자 기사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프트뱅크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손정의 회장이 라인 인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도운 것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다. 네네.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라인의 반을 팔아먹은
것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그때 손정희가 와갖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를 소개시켜줘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미 반을 팔아먹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팔아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기업 대 기업의 문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왜 쓰냐면 팔아먹게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죽창을 드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잘못됐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려면 문재인이 이렇게 손정희와 이혜진을 만나게 해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대답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라는 의미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요. 네. 네이버도 네. 야후하고 합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합작이 돼서 음흠. 두 회사가 모두 다 아주 큰 시너지를 얻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뭐든지 간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네. 네이버가 한 가지 더 그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컨텐츠 사업을 했어요. 네네. 컨텐츠 사업. 즉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뭐 사실 다른 어떤 포털, 야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다음이 완전히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글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힘듭니다. 네. 거꾸로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일본에 가장 일본이 자랑하는 망가 있죠, 만화를 웹툰으로 이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라인을 통해서 그것을 희석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만화 산업의 사실 그 잠식을 웹툰으로 웹툰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이 방식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웹툰이 상당히 그 일본에 잠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라인이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도 라인을 야후와 손잡음으로써 사실 네이버라는 어떤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야후재팬으로 그러니까 함께함으로써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56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자, 내일부터는 제가 또 이 시간을 계속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정혁진 변호사가 지켜주시기로 한 주를 하고요. 책임져 주세요. 한 주를 제가 좀 책임져야 될 어떤 상황입니다. 정혁진 네네. 변호사가 없더라도 요 멸콩 라이브 계속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한테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지구를 지켰다. 지구를 끝까지 지켰다 하고 이제 네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일본 가서 사람들 라인 많이 쓰고 있는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교토에 가서 많은 네네. 것도 공부하고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네네. 돌아오신 다음에는 월요일 날은 아마 교토 특집, 일본 특집으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한 꼭지는 아마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24년 5월 27일 역시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하니까 금방 지나가네요. 네네. 예, 자, 5월 27일 순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